자, 전산회계 1급. 이번 시간에는 그 원가 계산이라는 원가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물론 차후에 우리 전산 세무 2급 나갈 때도 원가 회계가 있어요. 그 원가 회계 또 설명해 드릴 것인데 녹화하면서 일단 여기 회계 1급 과정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파트라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1페이지고요. 교재는 131페이지고, 자, 원가라는 용어부터 설명합니다. 자, 우선 우리 회사 여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이고 또 법인이면서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회계 1급부터 나와요. 우리 그 TET 뭐죠? 공인회계사회에서는 TET 2급이 인전 제조업이고 법인이면서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세무사회에서는 회계 1급부터가 벌써 제조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는 돈을 쓰는데 지금 제조업이니까 본사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인해서 돈을 쓸 것이며, 그다음에 공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활동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돈을 쓰는 목적이요, 여기 본사와 공장이 목적이 달라요. 본사는 돈을 쓸 때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와 관련된 목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고, 공장은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쓰는 그런 돈들을 우리는 비용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얘네들을 원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럼 용어의 차이에서 비용과 원가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본사에서는 사용하는 걸 비용이라고 불러서 우리는 주로 얘를 갖다가 판관비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배울 여기 원가에서는 얘를 제조 원가라는 용어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판관비, 자, 그 중에서 여기 공장에서 쓰는 돈을 왜 이 원가를 갖다가 배우고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따진다면, 원가를 계산하려는 목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계 2급에서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가 제조업이 아니라 일반 상기업이었다면 상품을 100만원 주고 사갖고 와서 이 50만원 붙여서 150만원에 팔면 원가는 얼마였다? 사갖고 온 돈 100만원이었었죠. 근데 상품인 경우에는 원가를 금방 알 수 있지만 제조업인 경우에는 지금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가의 원재료라는 걸 사갖고 와서 그런 다음에 얘를 제조 공정을 통해서, 그죠? 제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원가가 집계된 금액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제품 수가 있겠죠. 그걸로 나누어서 제품 하나당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돼요. 즉 원가를 몰라. 왜? 원재료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조업에서는요 원가 계산하는 게 일정한 기간 동안이겠죠. 그래서 제조를 한 제조 원가 합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집계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제품이 만들어진 게 10개가 만들어졌다면 제품 한 개당 원가는 얼마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10개니까 10만원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제조 우리가 얘기했던 원가예요. 그럼 원가 계산하는 이유는 지금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 몽창 다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제품 수량이 있겠죠. 그걸로 나누어서 제품 하나당 얼마인가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거기다 이익을 붙여서
내가 팔고 그러겠죠. 상품하고 똑같아지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원가 계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돈 집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들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원재료가 필요하겠죠. 제품 만들 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공장에서 돈 쓰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를 갖다가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또 원재료가 자동적으로 제품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산직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네들한테도 월급 줘야겠죠. 우리는 여기 제조 원가 회계에서는 얘를 노무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노무비는 똑같이 우리 본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것처럼 공장에서도 직원들한테 월급 줘야 되겠죠. 근데 회계 계정으로 우리가 처리할 때 본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줄 때는 회계 계정 과목 급여라고 사용하지만 공장에서 월급을 생산직 직원들한테 줄 때는 얘를 갖다가 임금이라고 용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 집계할 때 원재료에 대한 거 다 집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비 직원들한테 준 월급 다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 경비라고 해가지고 제조 경비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회계 1급에서 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비용, 그 다음에 본사에서 사용하는 비용 구분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즉 500번대, 800번대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판관비는 800번대였었죠. 판관비. 근데 제조경비는 500번대예요. 똑같은 예를 하나 들면은 지금 본사에서 직원들 수고했다고 회식을 했어요. 그러면 공장에서도 생산하느냐고 수고했다고 회식할 수 있죠. 직원을 위해서 회식하면 기록할 때 복리후생비로 기록하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계 계정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개가 쭉 나왔죠. 본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회식한 거는 똑같이 복리후생비인데 800번대,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비가 발생했다면 얘는 500번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더란 얘기예요. 그럼 원가가, 자 설명해 드린 거 정리해 드리면, 원가라는 것은 본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우린 원가라고 구분을 하더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지금 원가를 집계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제품 한 개당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집계할 때 우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것이다. 원재료, 그 다음에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공비,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집계하게 되면 여기 원가 얼마 사용했는지를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먼저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원가가 어떤 건지 알았는데 이 원가의 정의를 갖다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교재 131페이지에 이제 처음 나오는 항목인데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란 뭘 원가라 그래요? 보통 여러분 자격시험에서 원가의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제가 교재는 나중에 보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설명부터 먼저 잘 들어놓으세요. 원가라는 것은요, 지금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그랬었죠. 그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정상적.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가 필요한데 원재료를 사다 놨어요. 물론 목적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재해가 발생해서 못 쓰게 됐다면 그 원재료는 지금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됐어요. 제품 만드는 거 이외에 비정상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비정상적이죠. 그럼 걔는 원가라고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가치, 얼마치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원가란 제가 딱 세 단어만 써놨죠.
이 세 단어를 여러분 교재에서는 거기에 1번, 2번, 3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 문장으로 세 가지를 다 기억하려면 원가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가치,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원가라고 불러요.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131 교재에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시간은 뭐 별거 안 되겠지만은 제가 잠깐 멈춰 놓을 테니까 지금 원가의 개념과 특징 여기서는 한 2, 3분 동안에 천천히 지금 정독해서 읽어 보세요. 자, 그 교재 131페이지에 두 번째 항목에 보시게 되면 회계의 원가의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원가의 분류라는 거는요. 지금 우선 원가의 분류. 이 원가에서는 똑같은 명칭인 것 같은데 이 부르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또는 여러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무회계인 경우에는요.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모든 직종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기업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근데 원가 계산은요. 이 원가 회계는 모든 제조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 회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왜? 워낙에 방대하고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기업 회계 기준과 같은 원가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직종별로는 있어요. 직종별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최고죠. 우리나라 정말 짱이에요. 조선업이 뭐 중국, 일본, 뭐 다른 유럽 걔네는 나라의 국가 산업망인 기관망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LNG선, LPG선 할 거, 컨테이너선 할 거 없이 다 어디에다만 맡겨요? 우리나라에만 맡겨.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박 났어 그게. 아니 대박이 아니라 실제로 실력이 좋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여기 배 만드는 조선업도 제조업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는 배 한 척 만드는데 싸게는 수천억에서 뭐 수조 원짜리까지도 막 만들고 있는데 거기 어차피 만드는 거 개수로 따지면 배 한 대잖아요. 그죠? 이럴 때 배 한 척에 대한 그 원가를 계산하는 것과 여러분 식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설탕가루 있죠. 설탕가루 그게 한 알도 제품이에요. 원가 계산하는데 원가 계산하는 방법, 용어 등등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더래요.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그 배와 여러분이 보는 그 설탕가루 한 알갱이도 제품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 직종에서 비슷한 내용인데 제조업이니까 부르는 용어들이 조금 비슷무리하면서도 다르게 사용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오늘부터 내일까지 원가 계산에 대한 용어를 들으면서 첫날 거만 잘 이해하시면 이 용어가 처음에 배울 때 제일 어려워요. 우리 회계 원리 배울 때도 용어들이 처음 어려웠었죠. 그래서 첫날에 지금 제가 지금 분류해드리는 용어를 잘 정리해 놓으시고 복습을 하셔야지만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날 계속 그 배웠던 용어들을 바로바로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 배울 때만 조금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그냥 반복하시게 되면 얘처럼 또 쉬운 게 없어. 그래서 용어만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잘 들어두신 다음에 복습하시고 내일 계속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를 분류하는데 이렇게 전체의 제조업을 총괄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직종별로는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직종들마다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래요. 자, 첫 번째로는요. 발생 형태별로 구분을 한대요. 발생 형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원가 분류할 때 지금 원가를 갖다가 집계할 때 세 가지를 저희 집계한다 그랬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원재료. 두 번째는 뭘 집계한다고요? 농업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제조 경비. 이게 모든 제품을 만들 때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일 큰 금액들이에요. 짜질 친 것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세 가지만 구분을 하더라도 다 집계를 할 수 있는데 그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분해 드리는 방법이 바로 발생 형태별로 구분하는 거였었어요. 발생 형태의 구분은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원재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농업이, 세 번째로는 제조, 그냥 경비라고도 부르고 제조 경비라고도 불러요. 지금 이 세 가지 항목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모든 돈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모두 집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갖다가 우리는 원가의 3요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가의 3요소라고 부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처음 용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원가의 3요소에는 뭐가 있다? 원재료, 농업이, 제조경비. 원재료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원료와 재료가 합성된 용어라 그랬었죠. 그래서 가끔 재료비라고도 부르고 원재료라고도 부르고 다 똑같은 말이라고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원가의 3요소라고 부르고 재료비라든지 제조경비라든지 얘는 물적 요소라고도 부르고요. 농업비는 인적 요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걔는 지금 131페이지에 발생 형태에 의한 분류 그래서 하나 먼저 알려드리는 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게 되면은요. 두 번째로 여기 경제적 효익에 대한 소멸 여부에 의한 분류. 이것도 말이 어려워. 경제적 효익. 소멸 여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가를 분류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재무회계에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한다면 재고 기말재고 있죠? 재고자산하고요. 이렇게 할까? 매출 원가하고 재고자산. 상품 계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써드렸을 때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말하는 거예요. 매출원가 계산할 때 여기 상품 계정에서 기초재고, 단기매입 이거 앞으로 되게 많이 쓸 건데 여기 상품 계정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는 매출 원가라고 했었고 밑에 얘를 갖다가 기말 재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 여기 2번에서 원가를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로 원가를 구분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요. 지금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 매출원가가 뜻이 뭐예요? 얘는 팔린 거란 뜻이잖아요. 그죠? 팔렸을 때 경제적 효익 돈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팔려 나갔으니 또 다시 다음에 우리한테 경제적 효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려 나갔으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돈 될 일은 없겠죠. 또 돈을 뺏어와? 그거 또 팔아? 그러면 안 되겠죠. 매출원가의 의미는 경제적 효익이 벌써 소멸한 거예요. 왜? 팔려 나갔으니까. 그래서 얘를 경제적 효익이 소멸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기말재고는 어때요? 기말재고는 아직 안 팔렸죠. 그래서 얘를 팔게 되면
돈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경제적 효익이 얘는 소멸했어요?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얘는 소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용어에서요. 경제적 효익이 소멸했느냐 소멸하지 않았느냐로 원가를 구분한다면 매출원가와 기말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32페이지에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 소멸원가는 매출원가를 뜻하는 것이고요. 미소멸원가라고 구분하는 것은 재고 자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한 번 더 구분을 한다면 매출원가는 무슨 원가? 소멸원가. 소멸원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미소멸원가. 용어만 어려웠지 배우고 나니까 별거 아니시죠? 용어 좀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원가 행태에 의한 원가 분류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란 말이 나와요. 원가 행태. 여기 발생 형태는 좀 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냥 딱 멈춰져 있는 그대로 상태를 보는 건데 원가 행태는 뭔가 좀 변동성이 있어요. 좀 움직이는 듯한 어떤 동적인 요소란 얘기죠. 구분할 때 얘는 좀 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발생 형태는 정적인 형태인데 이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뭔진 모르겠지만 변동이 된대요. 뭐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상황이라서 얘를 변동비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고정비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걸 원가 행태에 의한 원가의 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변동비는 어떤 것들이 변동비라고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 원래 지금 얘기하면 배고픈데 왜냐면 점심시간이잖아. 자, 여러분들한테 좀 친근하게 배고프라고 변동비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제가 그 토스트를 좋아해요. 근데 토스트를 갖다 하나 만들게 되면 그 토스트 안에 계란이 하나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토스트는 하나에 1,000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토스트 하나 만들 때 계란은 2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토스트에 들어간 계란의 값은 얼마죠? 200원이죠. 한 개 만들었을 때, 토스트 하나 만들었을 때 계란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1,000원에 팔았으니까 금액은 1,000원 벌겠죠? 토스트를 2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계란은 몇 개가 필요했을까요? 2개가 필요했겠죠? 토스트를 3개 만들었어요. 계란은 몇 개가 필요했죠? 3개가 필요했겠죠? 그러면 하나에 200원씩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토스트를 하나, 둘, 셋 자꾸 만들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계란의 개수도 증가하고 있죠, 지금. 즉, 그 계란의 가격은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판매되는 상품, 제품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도 똑같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걸 변동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따가 배우실 용어이긴 하지만 여기 직접 재료비 하고요. 직접 농업비는 변동비의 대표적인 항목들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여기 계란은 거기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직접자가 붙은 거는 제품을 만들 때마다 그 원가가 직접 얼마가 들어갔는지
추적할 수 있는 걸 직접 재료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를 토스트를 만드는 사람이 한 개 만들 때와 두 개 만들 때, 세 개 만들 때 시간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더 많이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죠. 똑같이 토스트 하나 만들 때 1분이 걸렸다면 3개 만들 때는 뭐 3분이 걸린다. 이렇게 비례해서 시간도 증가하고 월급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근무한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변동비의 대표적인 것인데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 예를 설명해 드렸고요. 예를 갖다가 제가 표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표를 이렇게 그려 놓고요. 자, 그 예를 한번 지금 우리가 제품을 100개 만들었을 때하고 저는 조금 전에 토스트 하나, 둘, 세 개를 했지만 제품을 100개 만들었을 때와 제품을 200개 만들었을 때, 제품을 300개 만들었을 때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원가도 여기에 따라서 그만큼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거 이해됐죠? 우린 얘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우린 얘를 조업도라고 부를 거예요. 조업도. 조업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조는 제조할 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업은요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도는요 만드는 일인데 측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 조업도에 대한 뜻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제품을 100개 만들었을 때, 200개 만들었을 때, 300개 만들었을 때 개수가 제품을 만드는 그 정도가 더 많아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통틀어서 조업도라고 부르는데 이 조업도에는요, 조업도는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그 측정치가 조업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측정할 수 있더래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생산량 갖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사람이 제품을 만든다고 치면 100시간 만들었을 때, 200시간 만들었을 때, 300시간 만들었을 때 이때도 제품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노동시간이라고 불러요. 노동시간으로도 이 조업도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갖다 돌리는데 기계를 100시간 돌렸을 때, 200시간 돌렸을 때, 300시간 돌렸을 때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제품이 주로 많이 더 생산이 되죠. 얘를 우린 기계시간이라고도 불러요. 시간을 갖다가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제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적게 만들어졌다 구분할 때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앞으로 용어를 쓴다? 조업도. 조업도의 뜻은 생산된 제품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 수량을 아니면은 시간을 측정하는 용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토스트 만들 때 그 원가가 들어갔던 것을 자 봐요. 아까는 한 개라고 그랬지만 100개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원가가 5,000원 들어갔대요. 그럼 200개 만들었을 때는 원가가 10,000원 들어갔겠죠. 300개 만들었을 때는 15,000원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즉 원가가 점점점 증가한단 말이죠. 제품이 만들어지는 수량이 많을수록. 그래서 여기 5,000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0개 만들었을 때는 10,000원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0개 만들었을 때는 15,000원이 들어갔다고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어보게 되면은 100개 만들었을 때 5,000원이 들어가고, 그죠? 200개 만들었을 때 10,000원이 들어가고, 300개 만들었을 때 15,000원이 들어가고, 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선은 결과론적으로 꼭지점만 이렇게 맞춰서 비례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얘를 뭘 나타내는 그래프냐면 총 원가예요. 총 원가는 만들어지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원가도 계속 증가하더라. 그래서 지금 얘가 변동비에 대한 대표적인 그래프란 말이죠. 뭐에 대한 그래프? 변동비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를 하더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가를 계산할 때 원가 계산하는 목적 중에 제일 큰 게 중에 하나가 제품 하나당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자, 얘는 총원가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100개 만들었을 때 5,000원이 발생했다면 한 개 만들었을 때는 그러면 얼마 꼴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 개 만들었을 때 50원이 되겠죠. 그죠? 100개일 때 5,000원이라면 5,000원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 한 개당 얼마다? 50원. 그러면 200개 만들었을 때 10,000원이라면 그러면 한 개당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10,000원을 2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도 50이에요. 그럼 300개 만들었을 때 15,000원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50원이 되겠죠. 변동비의 특징은 여기 단가, 이걸부터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단위당 원가라고 부를까요? 단위당 원가는 한 개당 얼마라는 뜻이에요. 단위당 원가는 보니까 일정하죠. 그래서 일정해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얘는 금액이 얼마로? 50원으로 정해져 있죠. 50원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요 용어를 지금 여기 원가액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당 원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의 요점은 변동비인 경우 총 원가는 비례해서 증가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더라. 그래프로 물어볼 수도 있고 글자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 내용만 잘 이해했다면 이따가 교재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갖다가 읽어보시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변동비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요 그래프는 여러분 교재에 그대로 있어요. 요 내용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변동비하고 고정비라 그랬으니까 고정비는 무엇이 고정비일까? 대표적인 게 여기 임차료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인 거예요.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파업을 한 바람에 공장에서 지금 제품을 하나도 생산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돈 안 줘도 되나요? 그래도 돈은 내야 되나요? 그쵸? 감가상각비, 내가 기계 못 돌리고 있었어.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가면 감가상각 안 해주나요? 그 기계 장치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도 감가상각을 해줘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변동비하고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래요. 쓰는 거는 똑같다고 보고요. 여기 100개 만들었을 때 200개 만들었을 때 300개 만들었을 때 똑같고 여기다가는 조업자라고 똑같이 써놓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100개, 여기는 200개, 여기는 300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고정비는 이렇게 일정하게 거기 공장 안에서 제품을 100개를 만들던 200개를 만들던 300개를 만들던 관계없이 그냥 항상 몇 개 얼마만 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6,000원만 준다고 가정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장에서 100개를 만들던 200개를 만들던 300개를 만들던 지금 임차료라고 가정했을 때 임차료 나가는 건 똑같죠. 근데 여기서 변화가 생기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100개 만들었을 때 6,000원을 내야 한다면 제품 한 개당은 얼마를 썼을까 해봤더니 6,000원 나누기 100 이렇게 하면 60원 나오죠. 그럼 200개 만들었다면 얼마가 나올까? 30원이 나올 거고 300개 만들었다면
20원 이렇게 나오죠. 즉 총 원가의 그래프는 처음에 적게 만들면 비싸고 많이 만들수록 금액이 이렇게 그래프가 우하향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총원가 그래프라고 불러요. 총원가.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를 단위당 원가는 많이 만들수록 적어지죠. 근데 총원가는 어때요? 일정하죠. 얘가 바로 총원가 그래프예요. 뭐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고정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가의 행태에 의한 분류가 변동비하고 고정비 이 두 가지밖에 없을까? 라고 해봤더니 안 그렇더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공장에서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데 지금 아까 공장 빌렸다 그랬잖아요. 공장을 빌려서 여기 파업을 하던 코로나 때문에 작업을 못하던 공장을 빌렸으니 임차료는 무조건 줘야 되죠. 그죠? 만들던 못 만들던 즉 여기에 생산량이 0, 1대, 100개 1대, 200개 1대, 300개 1대 0이어도 돈은 나가죠.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차료는 이만큼 내야지 된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품을 만들 때 이만큼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형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준변동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준변동비. 준변동비를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하고 혼합이 됐겠어요? 여기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혼합되어 있죠. 지금 용어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형태는 실제로 이렇게 발생을 하더래요. 자, 여러분들이 나 저희 스마트폰 요금 좀 아끼고 싶어. 그래서 꺼놓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번도 안 썼어. 그러니까 거기 통신사에서 기특하시네요. 이번 달은 돈 하나도 안 내셔도 돼요. 그럴까? 아니면 돈 내라 그럴까? 거의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죠. 그거 내야지 돼. 즉 여기서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원가의 형태는 여기 기본 고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거기에 비례적으로 변동비까지 합쳐져서 우리는 준변동비가 주로 많이 발생한다. 그런 형태가 우리 주로 발생하는 원가의 형태라고 설명해 드린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공장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만들려고 작업들 엄청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아무리 뭐 바쁘더라도 공장에서 생산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일정한 월급을 받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정하게 9시부터 6시 근무할 때까지는 여기 노무비 발생 월급이 이만큼 되는데 지금 워낙에 수요가 많으니까 저녁 식사 1시간 하시고요. 7시부터 10시까지 추가 근무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을까? 아니면 간다 그럴까 집에? 해야 돼요? 돈 안 주는데? 그러니까 돈 주면 하는데 돈 안 주면 안 한다는 거야. 거기다 업무 시간 끝났죠. 그런 경우는 1.5배예요. 그죠? 근데도 수요가 많이 있다는 뜻은 회사도 돈 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직원들한테 그 일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겠죠. 근데 급여가 똑같다 올라갔다. 그 야근 근로 시작한 거는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더 많이 지급해야 돼.
자, 근데 그거 갖고도 모자라. 그래서 저녁 시간 1시간 가지시고요. 새벽 2시까지 그 임금은 2회로 드릴게요. 왜? 그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럼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정한 그 금액까지는 고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단계 넘어가게 되면 금액이 뛰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원가에서는 이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준고정비라고 불러요. 준고정비. 준고정비는 일정한 범위까지는 똑같다가 그 범위가 넘어가면 가격이 뛰는 형태를 갖다가 준고정비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원가 형태는, 원가 행태에 대한 분류는 우리 여기 원가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원가 행태에 그러면 변동비, 고정비가 딱 떠올라야 되고, 변동비, 고정비에 대한 요 내용, 요거를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원가 행태에 대한 분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 그 중에서 여기 대표적인 것은 변동비하고 고정비라고 말씀해 드렸고, 변동비하고 준 변동비 있었죠? 그 다음에 고정비하고요. 준 고정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133페이지에 준변동비와 준고정비, 그래서 여기 그래프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4번째 거 설명해 드릴게요. 4번째 거는 통제 가능성에 의한 분류라고 나와 있죠. 거기 133페이지에 4번 4번째 거는요, 통제 가능성에 대한 분류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뭐 내용은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원가를 분류하는 방법이긴 한데, 통제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통제할 수 있는 거, 그죠? 통제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통제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거래처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갖고 오죠. 근데 이 그 관리직에 있는 이 감독관이, 아니면 그 뭐 생산 관리자가 거래처를 더 싼 것, 아니면 더 제품의 원재료가 더 좋은 것 바꿀 수 있죠. 그죠? 이런 건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재료에 대한 거래처, 원재료 거래처를 갖다가 바꿈으로 인해서 원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요. 그건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건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임차료 같은 거요. 임차료를 이번 달, 다음 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임차료 못 바꿔요. 계약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됐든 그 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감가상각비요. 감가상각비도 금액, 감가상각비도 관리자가 비싸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바꾼단 말이죠. 이런 거는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통제 가능성에 의한 분은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가능 원가 이렇게 구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닥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이 설명만 들어봐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 한 페이지에 나름 설명하려고 여기서 구분을 쭉 한번 다시 계속 써볼게요. 자, 5번은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 5번째인 경우에는 여기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는, 추적 가능한 것은 직접 원가, 직접비요. 직접비라고 부르고, 추적 불가능한 것을 간접비라고 불러요. 간접비. 그러면 아까 우리 토스트 만들 때요, 제가 요거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달걀 같은 경우 토스트 하나 만들 때 계란 하나 들어가죠. 거기 200원이라 그랬죠. 얘는 추적 가능해요? 추적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이런 것을 직접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란을 갖다가 지금 제가 예를 드렸고요. 두 번째, 또 이런 것도 가능할까? 여기 그
토스트를 만드는 분의 월급, 그분은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계속 토스트만 만들어. 그리고 월급을 줘요. 그러면 그분의 월급은 토스트 만드는데 노무비로 다 들어간 거죠. 추적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얘도 가능하죠. 이런 것들, 계란이라든지 토스트를 만드는 거기 셰프라고 할까요? 셰프의 그 월급은 노무비로서 직접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랜 시간 하면 할수록 월급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럼 간접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토스트를 만들 때 가스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도 써야 되고, 기계도 돌리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근데 걔 쓰는데 한 개 만들었을 때 얼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간접비라고 그래요. 즉 전기료라든지 또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얼마 들어가는지 직접 추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토스트를 만드는 회사에 거기 회계 담당자, 인사 담당자, 그다음에 사장님 월급 다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여기 지금 제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 즉 판관비 같은 경우라든지 제조경비 있잖아요. 제조경비, 이런 것들은 특히나 여기 판관비는 나중에 얘기하고, 제조경비는 제품을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추적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간접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방법은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제조활동과 관련된 관련성에 의해서도 구분한대요. 여기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와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 얘는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고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일단 참고로 봐주시고요. 6번째로는 여기 제조 활동과 관련된 원가 분류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조 활동과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제조 활동해서 돈 쓰는 것들, 우린 얘를 제조 원가라고 부르거든요. 제조 원가는 무슨 뜻이라고요? 공장에서 제품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 됐죠? 근데 아까 그 본사에서 쓰는 돈들은 어차피 회사에서 쓰는 돈 똑같은데 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판매 목적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제조하고 관련이 있는 비용이에요? 없는 비용이에요? 없죠. 그래서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배웠던 판관비를 얘기해요. 제조하고 관련 없이 발생한 돈이란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기억할 때 제조활동과 관련돼서 비용이 발생한 거는 제조원가, 아닌 거는 비제조원가는 판관비,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구분하실 수 있겠죠. 따지고 보면 얘도 별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제조활동과 관련됐다 했을 때 제조원가하고 판관비를 기억하시게 되면 활동과 관련된 거 아닌 거 구분하실 수 있을 거란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거기 의사 결정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어요. 여기 7번은 여기다 써놓을까요? 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 여기 없는 원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그 원가 분류 방법 중에서 분류 방법은 어렵지가 않은데 처음 듣는 여기 매몰 원가라는 용어하고요, 기회 원가라는 용어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것을 매몰 원가라고 부르는지, 어떤 것을 기회 원가라고 부르는지 이 용어부터 먼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예는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던 수용차가 있어요. 회사에서 사용하던 수용차가 있는데, 수용차요.
얘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었대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차에 지금 가격은 장부가액은 20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알겠죠? 근데 회사에서는 지금 고민거리가 생겼어. 이 차를 갖다가 수리해서 계속 쓸까 아니면 그냥 팔아버리고 새 차를 살까 고민을 하는데, 그 대안으로 나온 항목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수리비를요, 수리비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10만 원을 쓰게 되면은, 수리비 10만 원을 써서 얘를 갖다 비싸게 더 팔다면 35만 원에 팔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얘는 15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10만원 들여서 수리한 다음에 35만원에 팔면 지금 장부가액과 수리비 10만원 더해서 30만원 들어간 거죠. 근데 얼마를 받아요? 35만원을 받으니까 5만원 이익이 날 수 있겠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겨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 팔아버렸어요. 그럼 20만원짜리를 15만원에 팔아버렸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의사 선택을 하면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원인가요? 여기 35만원 15만원 요건가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장부가액은 결정할 수가 없죠. 이거를 갖다가 여기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원가는 뭐예요? 여기 10만원을 투자해서 여기 35만원에 파느냐 아니면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느냐 요 차이인 거죠. 그럼 얘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 얘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매몰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다.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는 35만원, 15만원 얘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뭐 돈 버는 입장에서 사람마다 항상 다 똑같은 선택을 할까? 아니면 다 틀릴 수도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나 같으면 귀찮아. 그냥 팔아버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기회형 원가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런 것이에요. 지금 여기 10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다음에 35만원을 팔기로 했어요. 그럼 얘는 의사결정이 됐죠. 의사결정을 하고 희생되는 거. 그럼 얘는 없어지는 거죠.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희생되는 가장 큰 금액을 우리는 기회 원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예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냥 팔아버려. 그러면 얘가 희생되죠. 그러면 희생되는 거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얘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 기회원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하나 더. 그럼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걸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격증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회사에 원서를 넣었는데 세 군데의 회사에다가 저기를 넣었어요. 근데 세 군데에서 다 오래. 근데 조건이 첫 번째 회사는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두 번째 회사는 월급이 250만 원이에요. 세 번째 회사는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이 세 가지 회사가 지금 다 여러분이 오라고 그러는데 차이를 보니까 200만 원을 준다는 회사는 일단 회사에서 집이 가까워요. 교통편도 편리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할까? 250만 원을 준다는 곳은
다 똑같은데 비슷한데 집에서 거리가 좀 멀어. 교통표는 편하긴 하지만 시간을 좀 더 많이 가게 되더라는 얘기고요. 300만 원을 준다는 곳은 우선 시간상 거리가 많이 걸리기도 하고 회사가 좀 약간 꼬질꼬질해. 근데 거리도 있고 공단에 있어. 자, 이랬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조건이 지금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돈 많이 안 받더라도 저기 집에서 가깝고 편리하게 다니고 싶어. 2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의사결정을 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게 기회비용이 든다? 금액이 큰 거. 300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3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의사결정이 된 금액이고 날아간 거는 두 개죠.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기회비용이 되겠다? 큰 금액. 이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기회 원가하고 매몰 원가가 용어에서 그나마 원가 계산에서 잘 물어보는 항목이라서 그 용어들 설명해 드렸고, 차액 원가는 금액 의사결정하는데 차이가 나는 금액, 그거 얘기해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아까 수리비 35만원 선택했을 때와 여기 15만원 선택했을 때 금액에 차이가 나죠. 의사결정을 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원가를 차익 원가라고 부른다. 그 용어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원가의 구성도라고 불렀는데, 원가의 구성도, 이제 얘는 지울게요. 자, 우리는 저기 앞으로 우리 원가 회계에서 계산해서 많이 쓰이는 용어를 제가 하나 구분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원가 형태에 의한 분류로 우리는 원재료, 재료비라고 쓸게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었죠. 발생 형태에 의한 분류예요. 그리고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로, 추적 가능성은 직접비하고요, 간접비로 나눈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제 원가에서요 아주 많이 사용할 용어가 요거를 갖다가 합성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쳐진 용어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직접 재료비라고 부를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요 간접 재료비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농업비는 직접 농업비, 얘는 간접 농업비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 경비, 제조경비, 제조자 빼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간접 경비, 이렇게 크게 매트릭스로 나누어서 6가지로 지금 제가 써놨어요. 그럼 여기 구분되는 내용의 방법은 뭐 그래 어렵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까 발생 형태별로 구분할 때는 공장에서 발생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모든 그 금액은 여기 발생 형태로 세 가지로 구분할 거라 했었죠. 자,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이해하고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 얘는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로 두 개로 나누었던 것이고요. 여기는 발생 형태로 구분했던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원가를 짓게 한다 얘기를 하면은요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직접 재료비, 즉 제품을 만들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제일 큰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짜질구레한 걸 항목을 많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더란 얘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직접 농업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가 제일 큰 금액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직접 경비, 그 다음에 간접 경비, 간접자 들어간 것들 있죠. 간접자 들어간 거 몽땅 다 합쳐서
요 금액들을 우리 좀 한꺼번에 우리 묶어서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제조 간접비라고 부를 거예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제조 간접비는 이 세 가지를 네 가지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 세 개를 묶어서 앞으로 구분해서 원가를 짓게 할 거랍니다. 이렇게 짓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 연결된 거 앞으로 이제 원가 짓게 한다 그러면 뭘로 기억하라고요? 직접 재료비, 두 번째로는 직접 농업비, 세 번째로는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짓게 하게 되면 모든 원가를 다 짓게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요, 원가가 발생한 모든 것을 다 짓게 할 때 요 세 가지로만 짓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항목이 뭐냐고요?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비하고 노후비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로 표시를 해줄까요? 없어서는 안 될 거. 여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요 두 가지 합친 금액을 앞으로 우리 뭐라고 부를 것이냐면 기본 원가라고 부를 거예요. 제품 만들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또는 기초원가라고도 불러요. 기초원가. 이 용어의 약속을 모르면 나중에 문제에서 기초원가, 기본원가가 얼만데요? 얘기하는데 기초원가가 뭐지?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 원가 계산에서의 처음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직접 농업비하고요, 제조 간접비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라고 부르거든요. 가공원가 또는 다른 말로 줄여서 그냥 가공비라고도 부를 거예요. 즉 얘는 뭐냐면 가공이라는 말은 뭔가 변형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원재료 스스로 변형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보편적으로는 없죠. 사람이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또는 기계가 가공하는 거잖아요. 변형을 줄 수 있는 원가는 여기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 간접비랍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원가와 문제에서 기본원가가 뭔지, 가공원가가 뭔지를 물어볼 것이고요. 요거 직접 요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원가하고 또는 기본원가하고 가공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또 뭔지 얘 직접 농업비도 물어보게 돼요. 요 틀을 하나 먼저 잘 기억해 놓고 계셔야겠죠. 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문제 풀어보다 보면 아시게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구분해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지금 134페이지에 원가의 구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용어도 있네. 여기 가공원가 있잖아요. 가공원가, 가공비 얘를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고도 불러요. 제가 제조업은 되게 많이 복잡한지라 비슷한데도 부르는 용어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얘를 전환원가라고도 부르고 요 내용은 134페이지의 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에요. 자, 이제 얘 구성 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대로 우리 원가를 직접비만 구분한다면 직접 재료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직접 경비 이 세 가지만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요. 여기다가 이만큼 잘라 놓고요.
얘를 직접 원가라고 부를 거예요. 직접 원가. 직접 원가는 이 직접자 들어간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는 원가를 구성할 때 이렇게 직접 원가도 있지만 여기 직접 경비는 왜 제조간접비에 들어갔냐면 실제로 발생하는 금액이 워낙 미미해요. 그래서 별도로 계산 실무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비 잘 나오지도 않고요. 경비하고 간접자 들어간 거 다 합쳐서 뭐라 그랬었죠? 제조간접비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까지 다 더하게 된 거를 우리 제품을 만들 때 원가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항목을 다 합쳐서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제조 원가는 그러면 직접 원가하고 제조 간접비 합친 금액이 용어구나. 얘를 제조 원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제품을 만들 때 공장에서 여기까지가 주로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원가 회계는 원가 계산은 공장에서 발생한 그 금액을 집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인데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판매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까지는 다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들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장사를 하려면 우리가 이익을 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발생한 원가가 아까 판매 목적으로 판관비가 발생하죠. 판관비도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직접 제조 원가에다가 판관비를 포함시키게 되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판매 원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판매 원가에는 아직 우리가 지금 이익을 붙였어요? 못 붙였어요? 아직 붙일 수가 없었잖아요. 판매 원가라고도 하고 총 원가라고도 하고 지금 이익을 하나도 안 붙이는 상태란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하면 여기다 뭘 붙여야 돼요? 이익을 붙이죠. 그래서 이익을 붙이게 되면 이익까지 붙여서 얘를 갖다가 판매하게 되면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판매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판매 가격.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제조업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들이 이런 용어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13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원가의 구성도 그래서 등호 등식으로 나타내는 그걸로 보는 게 이해가 빠르실지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실지 근데 중요한 건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원가 제조업에서 판매되는 원가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에 대한 확인 예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확인 예제 먼저 복습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 예제 하나씩 다 풀어보시기 바래요. 몇 개 안 되죠? 확인 예제는 일단 이걸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수업할 때는 뒷 파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연습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 확인 예제 말고요. 평가 문제 있는 거 풀어볼 수 있을 만큼 내일부터 열심히 내일 배운 게 제일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 연습을 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회계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